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꼼찰청장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요. 목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꼼찰청장. 꼼찰청장께서 그만두셔가지고 제가 이제 뭐 문을 닫아야 하나 했는데 그 인간 지지율이 또 높게 나와가지고 아마 장수 프로가 될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 유튜브계의 전원일기가 될 것 같아요. 전국 노래자랑이 될 것 같아요. 네. 끝날 때 끝나지 않고 시즌 2가 이어지고 시즌 3가 이어지고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돼서 결혼까지 하는. 글쎄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장용진 아주경제 논설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우리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소재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바로 오늘 광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얌 테이블에 구운 물메기채와 삼천포 아귀포. 자, 여러분 그냥 쥐포 연상하시면 됩니다. 오징어포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맛있습니다. 자, 해산물 명가 얌 테이블에서 새로 출시된 물메기채와 아귀포를 소개해드립니다. 아이고 이게 바로 물메기채인데 얌 테이블은 바베큐 오징어와 100% 국내산 쥐포도 유명하지만은 구운 물메기채와 삼천포 아귀포도 정말 훌륭합니다. 원래 물메기와 아귀는 못생겨가지고 예전에는 잡아도 바로 버렸어요. 잡어였는데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그걸 버릴 생각을 했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알려지면서 지금은 뭐 인기 최고의 고급 어종입니다. 없어서 못 먹어요. 네. 물메기채는 건어물 중에 별미 중에 별미로 평가받으면서 씹으면 씹을수록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메기채 이름을 윤석열로 지으려고 했다가 그냥 물메기채로 했습니다. 쫙쫙 찢은 다음에 꾹꾹 씹어 먹으면 되겠네요. 자, 이미 구운 물메기이기 때문에 받자마자 결대로 찢어서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바로 먹어도 맛있는데 불에 한 번 더 굽거나 에어프라이어에 데워 드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자, 삼천포 아귀포 이겁니다. 아귀 한 마리를 통째로 말린 최고급 건어물 안주입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원래 아귀포가 특산물이기도 하고 쫄깃하고 담백한 식감에다가 쥐포나 오징어보다 훨씬 인기가 있는 건어물입니다. 드셔보세요. 이거 뭐 거의 육고기 같아요. 육고기 같아요. 이게 돼지고기를 먹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게다가 지방이 적고 수분이 적은 저칼로리 식품이라서 다이어트 안주로도 좋습니다. 이게 어떤 이 해산물로 드시면요 몸속에 거의 남지 않습니다. 이게 살로 가지 않아요. 자, 가격 정보. 구운 물메기채 한 팩 150g 5,900원이고요. 세 팩 세트는 15,900원. 와, 그 세 팩 세트를 산 게 저렴하고 그렇겠네요. 좋네요. 삼천포 아귀포는 한 팩 300g인데 13,900원. 값을 합니다, 여러분. 좀 비싸더라도 값을 해요. 김용민닷컴에서 영양 만점의 단백쫄깃한 구운 물메기채와 삼천포 아귀포를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아니 이게 너무 물메기채는 맛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명태채, 명태포 그것보다도 훨씬 맛있어요. 그렇지. 식감은 비슷한데 그것보다 맛이 있고 아귀포 이거는 진짜 저 이건 무슨 육포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거 그건 줄 알았어요. 돼지 껍데기. 글쎄, 맞아. 돼지고기 맛이 나. 네, 음. 좀 맛있습니다. 이게 만나고 이렇게 좋습니다. 맛있구나. 어떻게 이런 진짜 걸 이게- 만들 수가 있었지? 얌태. 난 이게 저도 이 부산 사람인데 아귀포는 처음 먹어봤거든요. 물메기는 여러 번 먹었어요. 근데 물메기는 이제 옛날에 이거 가지고 이제 경남 서부 지역에 네. 해안에서는 그 물메기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많이 먹었는데 야, 아귀포가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네. 물메기가 그 저기 바다 물메기겠죠? 예. 근데 되게 커요. 그냥 메기가 좀 조그만한데 물메기는 진짜 넓적하게 해서 크거든요. 근데 못 생겼죠. 야, 네. 난 이게 마요네즈 장을 두신 줄 몰랐네. 이거 같이 먹으니까 또 술이 땡기네요. 딱 이거 여기 이건 맥주 어떤 한 술하고 캔. 먹어야 되나? 이건? 맥주랑 먹어야죠. 맥주. 예, 딱 맥주 한 캔 딱 시원하게 마시면은 딱 좋겠는데 이거. 김용민닷컴에서 맥주는 못 팔아. 왜냐면
쇼핑몰에서는 술을 팔 수가 없게 돼 아 있어요. 맞아요. 그건 저기 저 반드시 미성년자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미성년자 다 먹더만. 아니, 농담입니다, 여러분. 먹으면 안 되지. 먹으면 안 안 되죠. 되지, 애들이. 어? 나중에는 안 먹고 싶어도 먹게 됩니다. 근데 아귀포는 그냥 장 없이 그냥 찍어 먹어도 맛있네. 이거 뭐 진짜 거의 육포 같아요. 아, 정말 아, 좋네. 맥주 땡긴다 진짜. 음. 생맥주 딱 한 잔. 죽이는데 이거. 야, 이건 좀 신이 내린 선물입니다. 아니, 명태포보다는 훨씬 부드러워요. 아귀포는 진짜 이게 돼지 껍데기 잘 말려가지고 네. 양념 잘해가지고 말려놓은 것 같이. 또 그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요 또. 그쵸. 진짜 잘 씹히고요. 그냥 딱 보기만 하면 삼겹살 같기도 해요. 냄새도 되게 좋은 냄새 나고 거의 비린 냄새가 안 나요. 비린 냄새 안 납니다. 아, 이거 저기 사실 쥐포하고 명태포 네. 그리고 오징어포 이것만 먹어봤는데, 야, 이거 아귀포로 하여튼 한번 기억을 만들다 보니 이 아귀포 말고는 아귀포가 진짜 맛있네. 이거는. 유사품 짝귀포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메기 채도 이거. 야 이거. 이게 한번 구워서 그런가 정말 이렇게 부드럽고 맛이 다르네. 댓글에 혹시 맛 없는 거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없습니다. 입에 들어간 건 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맛없는 게 없었어. 그럼요. 지금까지 다 맛있는 게 나왔었어요. 근데 근데 사실 진짜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은 용진이 형이나 뭐 나 같은 사람들이에요. 나이 들어서 먹는 것만 먹어. 사실 네, 젊었을 땐 이거저거 다 먹잖아요. 네. 그지? 그 친한 맛이 있어. 먹던 맛이 있어요. 그 맛을 벗어나지를 못해. 새로운데 보존을 못하거든. 나는 나이 들면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네. 그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안 하더라고. 먹는 것만 먹어. 그래요? 저는 아직도 그 길 가다가 맛있어 보이면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옛날에 뭐 참새고기 이런 것도 먹잖아요. 아 그때 저 포장마차 같은 데서 참새고기를 팔았어. 참새 근데 잡아가지고. 박정 땐가 그때부터 이제 새를 못 잡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나온 게 오뎅이야, 오뎅. 어묵. 그래서 어묵이 이제 그 대체품이 됐는데, 난 근데 참새를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고기는 진짜 소고기, 돼지고기 말고는 닭고기 말고는 뭐 참새고기 포장마차 같은 데서 술안주로 팔았어요. 그래요. 진짜로 팔았어. 근데 고기, 어떤 분들은 그게 맛있대. 그래서 통째로 드시는 분들도 계셨어. 아 그래?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술도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 소주 있잖아요. 소주도 이렇게 큰 대접에 드셨잖아요. 이거 뭐 대포라고. 이렇게 대포. 네. 쭉 들이킨 다음에 씹어 먹는데 내가 듣는 초등학교 때 얼마나 기겁을 했는데 근데 드시는 분들 계셨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고 근데 뭐 그 자리에 이제 자리 잡은 게 꼬치구이들이 등장하고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그 어묵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죠. 내가 꼬치를 하나 정말 잘못 먹어가지고 닭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요. 옛날에 닭 먹었다가 죽을 뻔했어. 왜요? 복막염인가 그래서 할머니가 날 키우셨는데 강원 도립병원 갔는데 내가 죽는데 그래서 아이고 죽더라도 서울 병원에서 한번 치료받다 죽어야지 해서 데리고 올라가셨어 서울로. 어머니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으신 거지. 백병원 가가지고 이제 명동 백병원 가가지고 수술을 받았는지 뭐 치료를 받는데 밖에서 어머니가 기도를 하신 거예요. 목사로 키우겠다고. 나하고 합의도 없이 그렇게 결정을 하는 바람에 내가 목사가 될 운명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옛날에 내곡동 찬송가 부르시는 걸 최근에 봤는데 너무 웃기는데요. 그랬다가 이 기독교의 공적이 있어. 여기 그래서- 또 있잖아요. 불교의 공적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 그쪽 또 불교의 공적입니까? 아이고 온갖 아니 뭐 불교 공적이라보다 스님들의 공적이겠죠. 이렇게 스님들의 은밀하고 내밀한 얘기를 하도 많이 이제 까대다 보니까 설악산 신흥사 오연 스님이 이제 약주 많이 드셨다는 얘기도 뭐 이렇게 막 하고 오연 스님이 유명한 시인이세요. 그런데다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중광스님 오도 가도 못 하실 때 걸레 스님. 예, 걷어주신 분이 오연스님이시고 그다음에 강원도 춘천에 오래 사시는 우리 이회수 선생. 이회수 선생이 심심하면 찾아갔던 게 또 이제 오연스님이신데 그러니 이제 사실 우리 약주를 하신다 그래도 이렇게 좀 가방권 같은 게 좀 있으신 것 같긴 해. 근데 어쨌거나 그런 얘기 이제 모두가 지시하는 비밀이었는데 이제 내가 이제 까고 다닌다든지. 그 춘성 스님 아세요? 춘성 스님? 예. 그 양반 저기 저 강촌. 아, 이분은 정말 군사 독재 시절에 춘성 스님이 통금을 어기고 길을 걷고 있다가 경찰이 잡았어요. 너 누구냐? 나 중대장이라고. 알고 봤더니 중들의 대장, 중들의 대장. 또 지하철을 타다가 예수쟁이가 나타나서 죽은 부처 말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라면서 스님한테, 춘성 스님한테 그랬더니 스님이 그들에게 그럼 부활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예수쟁이들은 부활이란 죽어 있던 것이 살아나는 것이다라고 했더니 춘성 스님이 그렇다면은 너희들은 밤에 죽었다가 아침에 살아나는 내 성기를 믿어라. 예, 유명한 얘기죠. 딴 얘기도 있는데 딴 얘기 도저히 여기서 인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그 얘기가 있었어요. 뭐 중앙일보인가 아니 어디서 윤석열 성렬어 청가를 쓴다고 중광 스님이 걸레 스님이 윤석열의 관상을 보고 크게 될 놈이다 라고 했다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얘기를 기사로 썼더라고요. 근거도 없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근데 중광 스님은 평생 관상이라는 걸 보신 적이 없어요. 워낙에 그 친구들이 다양하잖아. 다양한 친구들이 야, 너 중이라며 내 관상 좀 봐두고 이러면은 니는 평생 내 뒷바라지 나면서 고생할 관상이니까 오늘 술 사라. 라고 하셨다는 일화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 윤석열 보고 뭐시 어쨌다고 아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를 기사랍시고 써 제끼는 거 보면은 이게 기자인지 기획인지 아니 그 마치 그거 같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 이게 그 옛날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 보고 어용시인이라 그래. 용비어청 같은 사람. 용비어청가라든지 이런 거 쓰는 사람들이 뭐겠어? 그런 거 글만 쓰라고 해서 뭐 어용시인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어떨 때 볼 때는 윤석열이 김정은이면 얘들은 노동신문 기자 같아. 노동신문 기자들이나 쓸 수 있는 기사들을 쓰고 있어요.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시고 나뭇잎으로 강을 건너시고 놈들 아유 뭐 솔방울로 증거물을 만드시고 플리프로 소장을 만드셔가지고 판판에 승리하셨네.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다 드셨어요? 네. 너무 맛있었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다 먹었습니다. 저도. 먹다 보니 다 먹었어요. 이빨에도 굉장히 부담이 하나도 안 돼요. 되게 잘 씹혀요. 주세요. 이게 북어같이 질길 줄 알았는데 안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또 나눌 이야기는 조민 씨 건인데, 아니 의전원 입학 취소를 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게 취소를 할 수 있는 단계라고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네. 네. 일단 1심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바탕을 해가지고 일단 절차가 시작이 될 수는 있는 거고요. 네네. 또 한편으로는 부산대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는 방해를 받은 바 없다. 우리는 이걸로 입시를 정한 바 없다라고 입시 그 당락을 정한 바가 없다라고 네. 얘기를 했기 네. 때문에 네. 이걸로 지금까지 뭐 특정 문헌에만 너무 이렇게 문헌 해석에 집착을 해가지고 어쨌거나 거짓이 있었으니까 불합격, 그러니까 합격 취소가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좀 과한 얘기죠. 그러니까 다만 심사를 하기는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심사 단계가 지금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산대가 낸 입장문을 보면은 여태까지 계속 부산대는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재판에 나왔던 그 당시 이제 교수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조민 씨의 표창장이 합격 당락에 굉장히 영향을 줬던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산대 입장문을 보면 2019년 조민 씨 의전원 입시 의혹이 제기된 뒤에 부산대나 교육부가 조사에 나서기 전 수사기관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조사가 진행됐지만 부산대 교직원의 입시 관련 불공정이나 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인이나 기관에 대한 조사는 한계가 있어 학교의 조사 활동만으로는 진위를 밝혀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입시 비리라고 하려면 예전에 이제 모 보도, 그러니까 모 보수지에서 그런 얘기도 했었죠. 조민 씨를 두고 정유라 사건과 비슷하다. 근데 정유라 씨랑 굉장히 달라요. 부산대 교직원들이 연루된 것도 없었고요.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부산대에 압력을 넣은 것도 없었어요. 근데 도대체 어떤 비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지 사실 그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 정유라라는 얘기를 갖다 붙이려면은 제일 비슷한 사람은 나경원 씨 딸이죠. 사실 뭐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뭐 MR을 따로 가져오고 그러니까 시험 칠 준비가 안 돼 있는데도 시험을 치게 해주고 그다음에 점수도 높여주고 나중에 학교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학점도 고쳐주고 그야말로 이거는 정말 특혜 중에 특혜를 받은 건데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아니 동일한 잣대를 놓고 보자면 시험 칠 자격이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는 그런 사람한테 시험을 치게 해주고 시험 준비를 학교 측에서 대신해주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거는 상관이 없고 표창장 가지고 진위 여부를 따져가면서 합격을 시켜야 되니 불합격 시켜야 되니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는 거는 사실 이거는 대단히 불공평한 얘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얘기가 왜 지금 갑자기 나왔느냐? 네. 그거는 이제 박형준 후보 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저는 이제 뭐 부산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네. 부산대 교수들 중에서도 지금은 야권 여기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꽤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박형준 후보의 자녀 문제가 거론이 되니 그리고 뭐 분명히 좀 이런저런 논란거리가 박형준 후보의 자녀 입시 비리 문제가 논란거리가 되니 어떻게 보자면 그것을 희석시키는 물타기 작전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래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뭐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냥 망신 주기로밖에 안 보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서 이 상황에서 뭔가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부산대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난 이후에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시킬 만한 어떤 근거가 명확한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 국면이 지나면 또 지나갈 거고 그리고 조민 씨 관련한 얘기는 사실 이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저희는. 아니 근데 교육부가 지금 요청한 거 아니에요? 교육부가. 네, 이게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제가 앞에서 다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산대의 입장은 처음에는 조민 씨에 대한 입학 취소 여부는 법원 최종 판결이 나와야 된다. 이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 입장이었는데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이제 1심 판결도 나오고 교육부가 그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이제 좀 검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입장을 낸 게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학은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학내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한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사 판결 같은 경우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되지만 만약에 부산대가 입학 취소를 이제 어떻게 심사를 한다면 그거는 행정처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산대 같은 경우는 국립대이기 때문에 입학 취소하는 거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이 되어서 형사 절차와는 별개다. 이거는 이제 일단 맞는 말이고 여기에 따라서 부산대에서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이 이제 구성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입학 취소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후에 이제 뭐 사실 당장 나오는 건 아니고 사실 조사나 당사자와 관계자 조사 같은 걸 하면 최소한 몇 달 정도는 이제 일단 걸릴 것 같고 제가 이제 뭐 법령이나 규정 같은 거를 좀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 뭐 지난해 개정된 고등교육법에는
입학 전형에 위조, 변조, 거짓 자료 제출하거나 이러면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지난해 개정된 거라서 소급 적용은 안 되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2015년에 부산대 의전원의 모집 요강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입학 원서 제출할 때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뭐 이런 것들은 입학을 취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사 판결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되지만 행정 처분에서는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부산대에서는 그동안 입학 취소 관련해서 규정과 지침이 어떻게 되었었는지, 종전의 입학 취소 사례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조민 씨의 사례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검토를 해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는 거는 이제 자격이 없었다거나 그다음에 학력이 심각하게 모자라거나 혹은 이게 수학 능력이 없다고 보거나 혹은 또 이제 그게 아니었다면 변조된 서류가 아니었다면 합격할 수 없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부산대 가장 잘 판단할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거 없었다면 이게 얘가 붙었을까 떨어졌을까. 그렇죠. 그걸 봤을 때 일단 로스쿨도 마찬가지고 의전원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미트 혹은 리트의 그 성적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정성 평가가 중요했는데 요새는 정량 평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트니 리트니 의학 적성 검사 혹은 뭐 법학 적성 검사 이게 리트 혹은 미트 이렇게 부르는데 그 시험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영어 점수, 토익 점수. 네. 그다음에 이제 학교 다닐 때 학점 요런 정도를 하고 그 정도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봉사 활동했다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말 그대로 참고사항이에요. 도대체 어느 학교가 의사 후보생 또는 변호사 후보생을 뽑는데 표창장까지 뽑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치. 더군다나 로스쿨이라면은 글쎄 뭐 사회활동 열심히 하는 친구가 법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런 수학 능력이 더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의사는 그거하고는 또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이게 사실 그 입학 서류가 사실 위변조되었느냐 문제도 사실 좀 꼼꼼히 따져야 하지만 그와 또 별개로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합격을 취소할 사유이냐 그렇죠. 이 부분은 또 별도로 따지게 될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이 건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네, 처분이기 때문에 그 공권력의 처분에 해당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돼서 결국에는 또 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앞으로 이제 입학 취소 결정이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한 몇 개월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입학 취소 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조민 씨 같은 경우는 행정 소송, 그러니까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입학 취소 처분에 집행 정지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집행 정지해야 네, 지금 의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의전원 입시가 취소가 된다면 또 의사 자격 상실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문제여서 일단 집행 정지를 하고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야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형사 판결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그게 또 이제 참작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보자면 이제 그런 부분은 가능해요. 이게 보통 우리가 항소심 같은 2심 같은 경우는 사실심이 이제 항소심에서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심에서 끝나기 때문에 항소심 끝나는 거를 보고 결론을 내릴 수는 있어요. 이렇게 대법원 판결까지 안 가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정경심 교수 재판이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아마 그 재판 끝나는 항소심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부산대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몇 달이 걸리기 그럴 수 때문에 있겠네요. 예, 시간상으로 네. 아니 입학을 취소했는데 무죄가 나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근데 되게 부산대가 웃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최종심 나오기 전에도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통합진보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최종심은 아니었지만은 헌재 판단 이전에 그것도 대법 판단 이전이었지. 네. 그 2심 끝나고 나서 내란 내란 선동인데 음모죄. 예. 최종심은 내란 선동이라고 결론 내렸는데 내란 음모로 해가지고 판단 난 거 하급심에서 그걸 갖고 헌재에서 없애버렸어 당을. 근데 나중에 최종심에서 나온 결과는 내란 선동이었고 내란 선동은 이석기 의원 혼자서 한 거지 당 차원에서 내란 선동을 한 게 아니거든. 그럼 권리구제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는 좀 다른 거여서 달라요. 이제 형사 절차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행정 절차에서도 무조건 내가 옳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제가 진행하는 행정 소송 같은 경우도 이제 행정청을 대리해서 진행하는 사건에서 보통 형사 사건이 관련된 경우에는 원고가 나 무죄 판결 받았으니까 이 처분 취소해 달라라고 이렇게 항변들을 많이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랑
행정처분이랑은 별개다. 그쵸. 이제 행정청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부산대의 어떻게 보면 부산대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부산대가 네. 비례성의 원칙에 맞게 처분을 하고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행정 절차를 통해서 이제 올라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 것이죠. 행정법의 운영 원리하고 형사법의 운영 원리나 이렇게 적용 원리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형사법에서는 네가 조작을 했어? 그럼 처벌받아야지. 근데 행정의 경우에는 조작을 했어? 근데 이게 결과에는 큰 지장이 없네? 그럼 굳이 취소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될 수도 정반대로 있는, 네. 무죄 받았어? 근데 네가 한 건 나쁜 짓은 맞잖아. 그러면은 취소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거의 비슷하게 가요. 처분이 비슷하게 가긴 하는데 운영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전혀 상반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 이제 부산대가 결론 내리기 나름인데 일단 부산대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단과 엇갈리는 게 되면 자기들 입장이 좀 그럴 수 곤란해지니 있죠. 아마 항소심을 보면서 하지 않겠느냐. 네, 저도 만약에 제가 네. 부산대 뭐 어디 자문 변호사라면은 그쵸. 그냥 항소심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뭐 심의 과정에서 사실 조사 부산대 나름의 사실 조사는 진행하면서 네. 항소심 결과는 좀 기다려 보자 네. 이런 그리고 식으로 절차를 왜냐하면 기다려가면서 절차가 네. 괜히 또 이제 중복되고 불필요한 절차 같은 게 이제 중복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아마 그렇게 진행하지 않겠나. 전 이렇게 보거든요. 야당의 압박에 교육부가 너무 시달려가지고 패기를 들었다. 근데 그 압박에 대해서 장관이 부총리가 결연히 맞선다. 이런 정치 공세 그만하시라. 아까도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아니 표창장 동양대 표창장 그 한 장 때문에 당락이 걸렸다? 그건 너무 좀 과도한 억측 아니시냐. 그리고 아직 최종심도 아닌데 최종 결과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야당 압박에 시달려서 그래서 교육부가 대학을 압박한 게 저는 아무래도 가장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조금 오버스러운 추론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부산대에서 합격 취소는 안 된다. 이 정도는 가지고 무슨 합격 취소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면 항소심에서 정경심 교수가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 될 수는 그럴 있어요. 수도 오히려 있어요. 예. 네. 그런 면에서는 사실 유리한 입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대가 볼 때 이게 뭐 유죄가 100번 1000번 난다 한들 이거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렇게 과감하게 판단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는 오히려 유리하게 유리해질 수도 있죠. 유리해지라고 이러는 것 같다? 그런 것 같진 그런 것 않은데. 같진 않. 그 그러니까 네. 오바스러운 결론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건 제쳐두더라도 만약에 조민 씨의 입학이 취소가 된다면 그 당시에 로스쿨이라던가 의전원을 갔던 학생들 대다수는 다시 전수조사를 똑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전수조사라는 그렇지, 얘기 나올 그렇지. 거야 아마. 왜냐면 너무 다 똑같은 시절이에요. 저만 해도 봉사활동을 거의 400시간 이상을 했어요. 그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근데 그 고등학교 다니면서 400시간 이상을 어떻게 합니까? 4시간, 5시간 하고 한두 시간 정도 더 얹어주거나 아니면 뭐 학교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건 봉사활동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게 사실 저희 때는 한양대학교나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 중에 리더십 전형이라고 해서 그 봉사활동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이 봉사활동이 엄청난 동양대 표창장만큼의 엄청난 영향을 했던 건데 그럼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좀 뻥튀기해서 같은 학생들은 다 거짓말로 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같은 기준으로 조민 씨랑 같은 기준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전수조사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이게 그 말 당시에 그대로 네. 전수조사 얘기가 안 나올 수가 그건 없어요 그럴 진짜. 거예요. 네. 뭐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부산대 전수조사 얘기가 나올 거고 좀 더 지나면 부산대가 무슨 전국적인 전수조사. 그렇지. 사실 회사마다 인턴 해달라면서 특히 언론사에 인턴 여름 방학 때 인턴 해달라고 오는 경우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 친구들을 우리가 처치곤란인 거야. 솔직히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이 친구들한테 뭐 측면이 있죠. 기사를 맡길 거야. 그리고 인턴이라고 왔는데 청소나 이 허드렛 일을 시킬 거야. 답답한 거예요. 아니, 나도 그랬어. 국민 TV 있을 때 학생이 왔는데 아니 미안하더라고. 뭐 시킬 일이 없어 사실. 그러니까 뭘 시키냐고. 아니 이게 굉장히 숙련된 업무여야 하는데 당장 들어와서 기계를 만지는 일을 한다면은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또 정말 허드렛 일 시키기엔 너무 미안하고. 저기 네. 변호사님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어요? 네, 저도 이제 인턴이 오면은 그냥 제가 시키고 싶은 일 시키고 그다음에 뭐 집에
굳이 출근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 와가지고 인사하고 그다음부터 네. 오지 마. 오지 마. 자리가 없어. 미안해. 사실 우리가 너를 이렇게 챙겨줘야 되는데 챙겨줄 챙겨줄 수가 수가 없어. 음. 그래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었어요. 음. 그리고 좀 치사한 얘기입니다만 걔들 와 있으면은 걔들 밥 먹는 것도 챙겨줘야 돼 사실은. 구내식당이 있으면은 야 구내식당 가서 먹어 이러면 되는데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에는 그쪽이 또 그 부서 책임자가 데리고 다니면서 밥을 먹여야 돼요. 근데 어떨 때는 뭐 그것도 사실 며칠은 괜찮은데 시간 좀 지나면 사실 그것도 좀 부담스럽거든요 슬슬. 그러니까 그냥 오지 마. 아우 왔다고 쳐줄게. 되게 많이 해요. 그래 그거 다 어떡할래 이제. 그래서 참 난감한 상황이 올 것이다. 사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정치적으로 이용이 된다는 것도 증명이 된 게 곽상도 의원이 바로 이걸 이용했어요. 그렇게 해서 조국 장관을 청와대에서 토사구팽했다. 조국 장관이 자기가 살려고 페이스북에 뭐 글 올리고 했지만 토사구팽 당했다. 이런 페이스북 글을 금방 올렸어요. 이거는 앞으로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고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부 장관께서 관료들한테 포섭당한 것은 아닌지 고립당한 것은 아닌지 그거 참 염려합니다. 아니 지금 이 선거가 이제 보름도 안 남은 상황인데 이 국면에서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불거져 나오게 했는지 참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박범계 장관의 재지휘권이 결국 뭐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일단 저희가 지난주에 이거를 다뤘는데 이제 이번 아니 주에 결국 발동을 안 시켜가지고 네. 결국 무의 가는 건 이제 지난 불기소 월요일 아닙니까? 결론이 됐죠. 지난주에 여기서 제가 이제 의견을 말씀드릴 때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굉장히 꼼꼼하다. 충분한 토론을 거치라고 했으니까 그 토론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도 궁금하고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 당시에 어미중 검사가 이제 참석을 했고 또 고검장들이 그 회의에 들어오면서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 그러면- 지휘권은 없었잖아요. 어미준 불러다가 네, 뭐 그런 그쵸. 지휘권은 물어보고 없었죠. 따지고 그래라 이런 거 없었잖아요. 네, 사실 어미준 검사를 부른다면은 그 당시에 증언 연습을 했던 그 사람들도 불러서 같이 서로 간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이제 한쪽만 부른 거는 절차적으로 좀 부실하다 이런 비판을 이제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박범계 장관이 또 많은 비판을 받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이렇게 발생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이 당황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앞으로 검찰 개혁을 또 이제 실행해 나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주축으로서 좀 검찰의 민낯을 한번 더 보셨으니까 네. 앞으로 좀 더 좀 단호한 모습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4선, 5선 이제 굉장히 오래된 국회의원인데 검찰이 이렇게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못했을까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한동수 감찰부장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미준 부장검사가 그 자리에 오는 것은 어떤 공식적인 안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일부 보도에서 나왔던 것들과는 달리 공식 안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이의 제기할 수 없었다는 거였죠. 근데 뭐 그런 저간의 사정들을 박범계 장관이 보고를 안 받았을 리는 없어요. 그 내용은 다 받아봤기 때문에 다음 날 어미준 부장검사가 오는 것은 지휘권에 발동된 내용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사실 그런 발언들이 계속 나올 때 그 수사 재지휘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날이 이제 22일 공소시효 만료였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앞으로 이제 모해준 교사를 했던 그 검사들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글쎄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대다수의 분들이 그 약간 검찰의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은 수사 재지휘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했다는 것은 사실 박범계 장관이 향후에 검찰 개혁을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의문이 없어지지 않는 거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것 자체를 고검 건물에서 했었어요. 고검 건물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도 앞으로 검찰 개혁은 포기하고 검찰과 잘 지내겠다는 얘기냐라는 말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수사 지휘를 제지 않은 것은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만한 것들이 있는 거죠. 아마 이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게 재지휘를 하게 되면 이걸 또 영향이, 정치적으로 좀 있었을 악용할 것으로 보이기 네.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근데 저로서는 이제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면은 한동수 감찰본부장, 그러니까 한동수 검사장이 사실은 몰랐다, 갑자기 들어와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그게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저 같으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 거예요. 뭐 하는 무효다, 짓이냐고. 무효다 이러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대행님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이게 올바른 절차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들이받고 나왔어야 돼요. 근데 저는- 한동수 본부장이 그럴 수 있는 분이 못 되죠. 사실 그리고 법조계에 계신 분들을 제가 대체로 보았을 때 거세게 항의를 하면은 꼼짝 못 해요. 일단 위축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도 보면은 약간 좀 오버스럽게 행동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강하게 나갔어야 하는데,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한동수였다면 박차고 나온 다음에 기자실로 바로 쫓아나와가지고 갑자기 어미준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딴 식으로 할 거면은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할 거면 하지 마라. 이게 장관 지휘권까지 나온 판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 소리를 그렇게 한번 해버렸을 거예요. 그랬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또는 내가 설령 욕을 먹을지언정 분명히 더 이상 그렇게 진행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일단 그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고요. 두 번째는 저도 검사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 뻔뻔스러울 줄은 몰랐어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윤석열 이전의 검찰과 이후의 검찰이 너무 많이 틀려요. 그래도 그 전의 검사들은 품격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무리 검사가 딴짓을 한다고 해도 나름 품격이라는 외형을 갖추려고 노력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욕먹는다. 그러니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대충 절충을 하고 넘어가자. 이런 거를 하는데 귀재였다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절충만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사실 뭐 그런 면에서 이게 뭐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겠으나 광주 고검장 하시는 구본선 검사장이 상당히 그런 거를 잘해요, 사실은. 중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거의 부분에 있어서는 자를 건 자르고 이을 건 있고 받을 건 받고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어떤 중재안 비슷한 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대놓고 우리 못 받아? 우리 싫어? 우리 안 할 거야? 배째? 요렇게 나올 거라고는 저도 처음에 생각을 못 했어요. 박범계 장관 역시도 내가 이렇게 꼼꼼하게 지휘를 하는데 이렇게 배째? 라는 식으로 나올 거라고는 자기가 알던 자신과 함께 사법시문 공부를 하고 같이 연수원을 다니고 했던 그 친구들이 이렇게 뻔뻔스러웠나? 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아니 근데 이제 약간 이번 결론을 보면서 범기영님이 퇴로를 열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한 거죠. 제가 나는 나이브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 양반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데. 아니 이거 원래가 치밀하긴 치밀한 건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되게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다. 그물을 자기 딴에는 친밀하게 친다고 쳤는지만 사실은 그물은 왜 알렉산더가 매듭을 푸는 게 아니라 매듭을 잘라버렸듯이 그물을 잘라버리고 배째 하고 지나가 버리는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촘촘하게 그물을 짜서 여기는 분명히 걸릴 거야가 아니라 검찰은 요새 그냥 그물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은 못했을 거고 그 전에 검사들은 이런 짓까지는 안 했어요. 근데 윤석열 이후의 검사들은 그런 짓을 한다고. 근데 그 부분을 간과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 윤석열 이전의 검사들만 생각하고 윤석열 이후의 검사들이 얼마나 뻔뻔스러워졌는지 얼마나 이게 진짜 눈에 비이는 게 없는지 그거를 간과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이브했다고 저는. 그 전에 검사들의 모습을 보자면 박범계 장관이 되게 꼼꼼하게 하신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말 그대로 무대뽀죠. 말 그대로 무대뽀고 이게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합격을 하고 20년 넘게 법 쪽에 있었다는 그런 분인가. 참 충격적입니다. 저는 한 가지 또 놀라웠던 점은 기소 불기소 결정을 함에 있어서 기명 투표를 진행했다는 점이었는데요. 굉장히 당시 검찰로서는 되게 뼈아픈 자리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기소 의견을 낸다, 불기소 의견을 낸다에 따라서 어떤 검찰 내부 조직으로부터의 반응 그것도 굉장히 무시 못할 것이었는데 그거를 기명 투표로 진행했다는 것도 참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보기에는 결국 또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났구나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이고요. 한 조직이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겠죠.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 자체를 너무 그걸 비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 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는 거고 그 조직이 좀 더 건강해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감싸지 말아야 할 것은 감싸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단호하게 반성하고 쳐내야지 그 조직이 좀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래요. 제 식구 감싸기 만약에 제가 우리 김태현 기자의 잘못을 내가 알았다. 그럼 내가 숨겨줘야지. 그걸 내가 그걸 까발려야 되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야. 네, 맞아요. 얘가 길거리를 가다가 노상방뇨를 했다. 이 정도는 내가 이제 봐주지만 얘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거는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처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인 건데,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니까 잣대가 조금 느슨해지는 것까지는 나쁘다고 하긴 어려 굳이.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검찰은 지금 한계를 훌쩍훌쩍 넘어놓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뭐 우리 검찰은 수사권도 이제 뺏기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뺏어야죠. 기소권을 뺏어야죠 이제. 기소권을. 네. 기소권 제가 볼 때는 박탈까지 기소권을- 가능할까요? 여러분 제가 검찰의 기소권도 회수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그동안 여러 차례 천명을 했는데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 결국에 그 단계까지 가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검찰이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단계까지 올지 않았을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이 정도로까지 격렬하게 저항을 하지 않았다면은 6가지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박탈하자는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이번에도 거짓말을 시킨 게 뻔히 드러나 있는데 증거가 없다라고 기소를 못 하겠다고 하면은 얘들 기소권도 뺏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기소권을 뺏는다는 게 2가지입니다. 대배심, 기소 대배심 절차를 밟게 하거나 아니면 재정 신청 제도를 대폭 확대하거나. 그래서 재정 신청을 지금은 반드시 고소 고발인 뭐 이렇게 피해자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나 수사관들도 내가 담당자로서 이거는 잘못되었다고 본다 이거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이 일종의 이의 신청을 하듯이 법원에 제기하는 방식까지 허용해 된다면 뭐 그렇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대배심 절차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좀 확대해 가지고 기소권도 뺏어야 한다. 그러니까 기소청 자체를 따로 만드는 방법도 네, 기소청을 따로 만들고 하여튼 뭐 기소도 검사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검사들의 판단에 맡기는 게 아니라 국민의 통제, 민주적 시민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법원의 통제, 사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지금까지 보면 검사들은 아무 통제도 안 받았어요. 검사 자신들의 내부 조직상의 통제만 받았을 뿐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시민의 통제를 받지도 않았고 사법적 통제도 받지도 않았어요. 그럼 지금 그 검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소권까지 이렇게 빼앗긴다면은 그냥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출근하는 건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의 이제 수사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그런 법률가의 기능을 할 수 있겠죠. 경찰이 수사를 하면 그 수사 내용을 보고 이제 일단 1차적 수사 종결권은 경찰에게 있지만 고소인이 뭐 경찰에 사건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이의 신청을 하면 그게 검찰로 또 넘어가긴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검찰이 경찰에다가 뭐 보안 요구를 한다던가 시정 요구를 한다던가 이런 것은 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법률가적인 법률상의 그런 역할을, 통제를 하든지. 네, 예. 그러니까 사실 검사가 2,9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일만 해도 되게 바빠요. 솔직히 말하자면은 지금 검사들이 자기들이 직접 수사를 할 정도로 여유가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올라오는 사건 관련 서류를 다 일체 읽지도 못하고 그냥 법원에 가져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오죽했으면 지게꾼 검사란 말이 나옵니까? 지게꾼 검사. 예.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가 따로 나뉘기 때문인데 이제 수사 검사가 수사를 하고 그 수사 검사가 공판정에 나가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피고인과 검사가 좀 당사자주의처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객관성을 가져라 이렇게 공판 검사가 이제 그래서 공판 검사가 따로 나가는 거고 수사를 검사가 하지만 사실 또 실질적인 수사들은 또 이제 검찰에서 수사관들이 대부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법률가적 관점에서의 그 검사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지금 6대 사건에 대한 수사를 네. 지금 현재 검찰 수사관들 이 사람들을 따로 분리시켜 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따로 만드는 방안도 있다고 봅니다. 썩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6대 사건이나 중대 사건 수사처가 검찰이 예속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우려가 있지만 일단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 인력, 소위 말하는 검찰 수사관들을 없앨 필요는 있어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검찰 수사관들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은 이 사람들 때문에 검사들이 자꾸 수사에 개입하려고 한다는 점이 한 가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검찰 수사관들이 자기들이 검사라고 사칭을 해요. 그렇지.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진짜로 많이 있어요. 밖에 나가면 이제 검찰 수사관인데 검사라고 하고 다니고요. 뭐 그러니까 뭐 4급 5급 사무관 이상이 되면 4급인가? 그되면 검사 직무대리 뭐 이런 거를 주는데 그런 거를 주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검사라고 하고 다녀요 또. 뭐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보면 해소가 돼요. 이 사람들을 검찰청으로부터 따로 떼서 수사청으로 가져가 버리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그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별도의 수사청을 만들 6대 사건 주요 수사청을 만드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좀 이렇게 형사 사법 시스템 자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바뀌는 그런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도 되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 사건은 어디다 고소를 해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제 정리해야 될 것들, 중대범죄 같은 경우도 경제범죄 중에서 몇 억 원 이상은 검찰이 할 수 있고 몇 억 원 이하는 경찰이 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세밀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다양한 논의들을 거쳐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좀 하루빨리 안정화됐으면 좋겠는데 그러기는 사실 쉽지 않겠죠. 더 좋게 더 탄탄하게 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논의들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나오는 불편들은 또 감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맞아요.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저희 평화나무가 똥 먹이는 교회 그 목사 관련해서 횡령 그리고 이제 상해치상 예. 그거였던 것 같은데 했는데 횡령 관련해서 최근에 통지서가 왔어요. 북부지검으로 송치했다. 그래서 아니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거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거야? 송치했으면 기소 의견이. 그렇죠. 그러니까 바뀐 걸 몰랐어. 괜히 그 동대문 경찰서 전화해가지고 아니 그런 걸 얘기 물어보셨어요? 안 하냐고 중요한 건데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예를 들면 불기소 의견으로 가면은 불송치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불송치. 불송치 결정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불송치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은 검찰에다가 제정 신청을 하는 것이고. 예. 사실 저도 변호사인데 한번 경찰에 전화한 적 있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했냐 불기소 의견으로. 몰라요. 그러니까. 예, 왜냐면 그게 워낙 너무 그게 이제 굳어져 있었던 거여가지고. 그렇지. 근데 그런 거고 이거 하나 있어요. 경찰도 사실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어떤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은 검찰에다가 뭐라 그래야 돼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는 거고요. 네,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이의 신청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제도들을 좀 잘 알아보시면 이게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가면 그런 절차들은 일단 정리는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이 존재하고 범죄에 따라서 관할이 다른 것도 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불편하거나 네. 혼동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각 단계들마다 국민들이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이의를 담당하는 별개의 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검사의 잘못은 검사가 잘못했다든지 하는 부분은 특히 이제 기소를 하지 않았다라 기소를 했으면 검사의 기소가 타당한지는 법원에 가서 따지면 되는데 기소하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따질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따지려면 헌법재판소로 그렇죠. 가져가야 돼요. 근데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걸 재정신청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재정신청 지금도 있지만은 그걸 좀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대배심 절차 이런 것들 확보를 해서 네. 기소도 함부로 검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민주적 통제, 사법적 통제 하에 들어가야 한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분명한 거는 검사 사회에 윤석열 때문에 당신들이 이런 게 많다. 이런 식으로 검찰이 망나니처럼 날뛰다가는 큰일 난다. 당신들의 본분과 자신의 어떤 본령을 잊지 말아야 이렇게 얘기하는 교훈이어야 하는데 지금 뭐 교훈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지지율이 1등이야.
야, 아무리 저 문재인 정권이 뭐 검찰의 권한을 하나둘씩 다 뺏는다 해도 우리 저 성렬이 형님이 대통령 되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기